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KBS 정치합시다 시즌2 화끈한 대한민국 대표 보수 논객. 자, 전거성. 자, 여기서 거성은 큰 소리 별성자가 아니고 소리성자였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작가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요? 네, 전원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고소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변호사님. 이 대선 이후 보름 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대선하고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 예, 대선 같은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이분화돼 가지고 네네. 아직도 그 양쪽 진영은 적대감으로 아마 불불 끓고 있을 네. 거예요. 특히 패배한 쪽은 말할 것도 없죠. 예, 인터넷에 보면 어떤 그 인수위 기사라든가 또 뭐 반대편 기사가 있으면 반대편 기사 쪽에는 그런 심한 댓글이 안 달리는데 네. 인수위 관련된 기사에는 밑에 반대편에서 쓴 정말 듣기 거부한 댓글들이 엄청나거든요. 네네. 그런 것은 아직도 적대감이 넘쳐나고 있다. 이 특히 0.73%포인트 이 박빙의 선거 네. 뭐 반대편에서 보면 신승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떻든 이런 그 선거가 이런 박빙으로 끝나고 나니까 그 적대감이 더 끌어오르는 거예요. 네. 아마 적대감이라기보다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예, 상실감. 특히 민주당과 청와대는 그런 상실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예.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새 정권이 출범을 하면 또 닥쳐올 여러 파동들 이런 염려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사회가 나누어져 있는 것, 이 편이 갈려져 있는 것 이게 조금 장기화될 것 같아요. 큰일이다. 그래서 이제 당선인도 또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직후에는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지금 뭐 한 2주 가까이 딱 2주 됐네요.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 분 소개를 빼먹었는데요. 네. 자, 임경빈 팩트체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별거 없으셨죠? 저야 뭐 이제 전원책 변호사님 만날 생각이 부풀어서. 전거성님 너무 반가우시죠? 네, 어제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세요? 네, 여쭤볼 게 많습니다. 네, 하나 뭐 여쭤보시죠. 일단은 사실은 이게 변호사님께서는 원래 이제 쓴소리 전문가셔가지고 지금 사실 인수위가 출범하고 뭐 당선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맞습니다. 거의 모든 이슈가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초기 지금 인수위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이 용산 이전 문제가 그 다른 현안 이 논의를 다 없애버리고 있다 하는 게 헤드라인 깔린 게 하나 있었죠. 예, 그런데 참 국민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 대통령의 그 소통 문제. 소통 문제는 통치자의 소통은 딴 게 아닙니다. 기자실이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네네네. 미국 대통령 같으면 한 달에 한 2번 그 2달에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직접 브리핑을 하고 현안 질문을 받거든요. 거기 이제 많은 분은 많고 적은 분은 적고 뭐 루스벨트 같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경우는 그 이 본인이 직접 15분짜리 라디오 방송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매주 방송을 할 정도로 소통을 하려 하고 또 기자들에게 늘 그 즉문즉답 하는 것이 하나의 관리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대통령이 어디 이동하기 위해서 헬기장으로 갈 때는 그 타이밍을 기자들이 절대 안 놓쳐요. 따라붙어서 마이크 들어대고 이 가장 현안 중의 현안을 항상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나는 기자실에 자주 나타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가장 안 나타난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역으로. 이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국민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기자실에 나타나서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
헬렌 토머스라고 백악관에 가장 오래 출입을 한 노 기자 94살까지 출입을 했죠.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그 제가 그 글을 패러디를 해서 제 책에다가 하나 그 쓰면서 뒤에 한마디를 붙였어요. 그 권력자가 답하지 않아도 민주사회가 아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에게는 질문할 기회 자체가 봉쇄가 되어 있었어요. 어허. 수많은 현안이 있었잖아요. 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부터 임대차 3법으로 집값 폭등하는 문제까지 수많은 현안이 있어서 문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봉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은 아무런 답이 없었고 이러니까 이 국민이 그 소통을 원했는데 이걸 이번에 당선인이 네.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게 아니냐. 우선 물리적 공간 문제로 오해를 한 거 아니냐. 무엇보다 그 우리가 또 하나 그 외국의 선진 민주정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 민주정은 대통령 총리라는 통치자와 그 참모들, 참모들이라면 장관들이거든요. 네네네. 청와대 비서들이 아니라 네. 장관들이 다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있어요. 영국 다우닝가도 그렇고 뭐 일본 총리도 그렇고 네. 미국 대통령 말할 것도 없습니다. 펜실베니아가에 다 백악관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면 5분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CIA가 랭리에 좀 떨어져가 있고 네. 펜타곤이 약간 떨어져 있을 예. 뿐이지 다 대통령하고 언제든 회의를 하면 모일 수 있는. 예, 언제든 10분 안에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의 장소에 마이크가 없어요. 이게 그만큼 테이블이 이제 작고 이제 그렇죠. 테이블이 다 좁죠.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테이블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좁아서 이제 그 영국 같으면 총리가 한가운데 앉고 제일 끝에 복지부 장관 이쪽 끝에 교육부 장관이 앉아요. 그 사진을 보면. 네. 그런데 장관들이 다 붙어 앉아갖고 심지어 아침에는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회의를 하는데 서로 침이 튈 정도로 늘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이퍼들이 뭐 언제든지 네. 건네주고 건네받고 할 정도로 그래 그만큼 교계가 없고 그만큼 의사소통이 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국무회의 장소 심지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할 때도 아주 크다는 책상. 큰 빙 둘러 앉아 있는 네. 그 라운딩된 테이블이 있고 거기 마이크가 다 있고 네. 그 앞에 또 모니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는 기자들이 있다가 이제 기자들이 물러나면 이제 얘기를 하고 네, 비공개 회의가 그래서 그 국무회의 장소나 처음에는 대수보 회의라 그랬죠. 대통령 네, 수석 맞습니다. 보좌관 회의라고 해서 이 수석 보좌관 회의 장소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다 보고 그렇죠. 그 들고 A4 용지를 보고 읽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게 소통으로 안 보이고 실제 소통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과 참모라면 장관인데 장관들과 늘 만나야 되잖아요. 특히 지금같이 경제는 적과 아군이 없습니다. 경제는 중국이 우리와 아군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우리와 적이 될 수 있는 네. 게 바로 경제 문제예요. 그런데 경제 문제는 문자 그대로 그 분초를 다툴 때도 있고 이 통치 문자가 또 결정을 할 그런 문제도 많아요. 네. 그런데도 대통령과 이 장관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기재부 장관이 서울 사무소가 있지만은 사실은 차 안에 있을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서울 오르락 사무소보다는. 내리락. 예. 이러니 그리고 국회가 열리면요. 이 세종에 있는 기재부 서기관급 이상은 네. 거의 절반 이상은 국회에 가 있고 올라와서. 아니면 KTX 안에 있거나 네. 성형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러고도 잘 돌아가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해요. 네. 그런데 뭐 흔히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세종시로 가면 되지 않느냐 다 내려가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실은요. 저는 아직도 이 세종시로 그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그 결정은 대한민국을 적어도 100% 튀어나갈 수 있는 것을 절반밖에 못 뛰어나가 50까지 뛰어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다. 마이너스 효과다. 예, 정말 네. 잘못된 결정이었다.
수도가 분할되어 있어서 성공한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 이전이 성공한 나라가 참 드물어요. 아마 호주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호주 정도. 예. 글쎄, 호주도 성공했다고는 못 보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간의 문제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용산으로 이전하는 그 작업 자체는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니 저는 용산이라는 틀을 나발한 건 아니에요. 가령 용산이라는 새로운 부지에다가 그 대통령 관저를 새로 짓고 이 사무실을 제대로 그 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 안에 배치를 해서 그 모든 그 이게 인간으로 치면 두뇌 중에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 자리에 제대로 모든 설비를 해서 그렇게 옮기면 되는데 이번에 인수위에서 이 결정한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너무 조급하다. 급하다. 그뭐 모든 언론이 다 지적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심지어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그런 사설을 냈단 말이에요. 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러다가는 바늘에 바늘 허리에 실을 네, 맨다. 예. 왜 이래 써두느냐. 유명한 속담이죠. 네. 예, 왜 이래 써두느냐. 처음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1월 27일입니다. 네, 네. 그때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그때 기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교통 문제나 경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만 충분히 검토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검토한 것이 어떻게 불과 당선되고 예. 일주일 만에 그게 바뀌느냐. 네. 용산으로. 가봤더니 재앙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했습니다. 기양심은 칼럼을 읽고 바꾼 거 아니냐. 네. 이런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이죠. 아직까지는 여당이니까 네. 그 여당에서는 이거 풍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모함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게 이런 문제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리고 국방부가 옮겨가고 합참이 장기적으로 또 옮겨간다 네, 이러는데 네. 지금 합참 시설에 가보면 엄청난 비용을 들인 겁니다. 네. 그리고 초현대적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그걸 통째로 또 옮겨간다. 그리고 그 문 대통령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5월 9일까지는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고 네, 네. 그리고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서 네. 책임자란 말이에요. 사명이 있다. 예. 그런데 그 신경 부분을 떼갖고 여기서 일로 옮기는데 네. 그게 뭐 0.1초 만에 옮기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옮기는 작업만 하더라도 사실은 위기센터를 옮기는 데는 네.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주 쉽게 생각해서 나는 청와대에는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기를 보이는 이 대통령 당선인의 말이 과연 옳은 것인가. 왜 여기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좀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청와대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 관저가 있다는 것은 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장치입니다. 그게. 이 민주주의가 성숙되려면 이런 장치를 바꿀 때는 적어도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 그다음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가령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뭐 누가 되든 나는 용산 마음에 안 들어. 예, 네. 나 진짜 용산이라 그러면 나 정말 싫어. 네, 네. 한강 보이면 나는 싫어. 이래서 나 다시 청와대로 갈 거야. 이러면 네, 그때 또 네. 바꿀 겁니까? 아.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공간 장치 이걸 바꾸는 데는 야당과 의논도 해야 되고 네. 무엇보다도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 뒤에 보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써 있습니다. 서 있잖아요. 바로 이 뜻이라는 글자가 항상 나오죠. 예, 본인이 것이란 화면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은 3분의 2는 반대를 하고 3분의 1이 찬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반대 진영은 거의 90%를 반대를 하고 뭐 이쪽은 윤석열 당선인을 찍었던 분들은 그래도 4분의 3은 찬성을 하고 4분의 1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네, 그걸 자세히 네, 네.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다수가 반대를 한다면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네. 특히 60대 이상만 찬성을 하고 20대부터 50대까지는 다 반대를 해요. 예. 그럼 그 반대하는 분들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령 내가 방금 말씀드린 네네. 대로 너무 급하다. 이게 조급한 거 아니냐. 네. 또 이게
청와대는 대통령이 있는 상징인데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광화문에서 일하고 우리는 다들 이걸 생각했다. 네. 소통 문제로 생각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용산에다가 새로 다 옮기고 한남동 공관 그 마을에 가서 그걸로 옮기겠다 그러느냐. 이런 불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만큼 지금 이 결기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대통령 뒤에 서놓은 당선인 뒤에 서놓은 글과는 정반대로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야, 변호사님 뭐 두 가지 문제 꼼꼼하게 짚어주셨고 이제 대통령의 소통 문제까지도 앞에서 강조해 주셨는데 아마 전 변호사님의 이 전언을 미리 윤 당선인이 캐치했는지 오늘 오전에 통의동 천막 기자실을 찾아서 티타임을 했어요. 자주 만나도록 하겠다. 용산 청사로 옮기면 1층에 프레스룸을 자주 들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지금 전 변호사님은 군 법무관으로 10년 넘게 재직하신 또 경험이 있으시고 이 국방부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행정적 보좌를 하는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국방부 이전한다고 안보 공백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육성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중요 부분에 대해서 뭐 합의가 안 된다 그런다면은 굳이 만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본인들이 대통령 5월 9일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굳이 뭐 우리도 그렇게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또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었다면은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너무 요직을 연속해서 만든 것 자체가 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어요? 국민들에게. 네, 이른바 윤핵관 많이 올랐더니 권성동 의원인데 사실 뭐 윤석열 당선인과 어릴 때부터 이제 강원도 외가 친구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한번 꺼냈었고 오늘은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까지는 안 갈 거다. 과도한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가령 차차기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국무총리 안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제 농담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한 뒤에 통치권자가 된 사람은 최규하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권한대행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거죠. 뭐 11.6 사건 때문에 갑작스러운 급변 사태였고. 선출직으로는 없었죠. 정상적인 국가 상황에서 총리를 마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다. 왜 그랬겠어요? 바로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정치적으로 할 일이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대통령 제에서는 이게 난센스 같은 자리입니다. 미국 대통령제를 수입을 하면서 국무총리제를 갖다 놓은 것은 군대로 치면 참모장 같은 자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없애야 될 자리죠. 이 국무총리가 있으니까 대통령과 장관들이 지휘관과 그 참모가 안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라는 자리 때문에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대통령 대신에 매맞는 자리, 이 대통령 대신에 국회에 나가서 답변하는 사람, 대독총리라는 말이죠. 대독총리. 그리고 헌법상 권한은 거예요. 국무위원을 제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 또 물론 대통령이 명을 받아. 그렇죠. 그렇게 그 국정을 통할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국무총리 제도를 왜 두는지 헌법을 가령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바꿔야 될 게 바로 이 국무총리 없애는 겁니다. 첫 번째. 부통령제 이렇게 돼야 되나요? 두 번째는 헌법 129조에 있는 이 경제민주화 이게 있으니까 더 오해를 사는 거예요. 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요속 빼고 나면 아주 해석이 쉬워요. 문자 그대로 오히려 진짜 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필요 없는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 헌법에 이런 경제민주화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넣어놓은 헌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헌법 전문 좀 짧게 만들어야 되고 헌법 네. 전문에는요 유진호 박사가 만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이 위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만 남겨놓고 좀 쓸데없는 거 좀 빼야 돼요. 왜 헌법을 갖고 이렇게 시원하게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헌법도 이게 개헌하자는 얘기가 곧 나올 텐데 네네네. 아마 4년 중임제 하자, 내각제 하자 또 여러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헌법의 원론 해석으로 딱 들어가셨는데 궁금한 거 요거거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총리는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못할까요? 그래서 뭐 본인 생각이죠. 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총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륵 같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네. 예. 내가 정문찬 총리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게 네. 그분이 아마 총리직을 안 맡았으면 아마 대통령 후보가 됐을 분이에요. 예. 그럴 정도로 생각이 폭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굉장히 온건한 분이고 이런데 총리를 한 바람에 네. 정치적 때가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대통령의 늘 2인자 역할에 머물러야 되는데 2인자도 제대로 다 못하는 거예요. 모든 총리가 말입니다. 네. 역대 총리가 2인자를 제대로 한 분이 거의 없잖아요. 없다. 네,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떨까요? 이제 권성동 의원도 지금 강조하는 게 어차피 합의가 안 되면 현직 대통령하고 이제 당선인이 굳이 만날 필요 없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권성동 의원 정말 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쓴소리를 한번 해주셔야군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늘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분란을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마치 새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 이제 우리 세상에 왔다. 이런 자세보다는 지금 겸허해야 돼요. 지금은 겸허하고 겸손하는 것이 가장 미덕일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신구 권력이 만나는 것. 물러나는 대통령과 그리고 새로 대통령이 되는 분이 악수하고 만나고 같이 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안도감을 주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트럼프와 바이든도 아닌데. 그렇죠. 네. 무슨 문재인 대통령과 가령 이게 우리가 뭐 정 그렇다 그러면 안 만나겠다. 네. 이 사사건건이 청와대 옮기는 것도 네.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데 그걸 왜 만나느냐. 사실 엄격히 따지면요. 이 청와대 옮기는 비용을 과연 예비비로 써야 될 것인지는 예비비를 예산에 둔 성격을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직접 라디오에 나가서 네.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에요. 자, 표현을 좀 제발 힘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라디오 같은데 자꾸 나가서 온갖 소리 자꾸 해서 이 국민들 심사 불편하게 하고 또 특히 아직까지는 선거 후유증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반대 진영에 패배한 사람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을 더 끓게 만들고 수수하게 만들고 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변호사님의 말씀에 빠져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끝으로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이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이세요. 진영 갈등이 첨예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참모진을 비판하는 게 무모한 짓이지만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레드팀이 필요하다. 자, 레드팀 어떤 의미고 어떤 레드팀 만들어야 됩니까? 예, 외국에 성공한 통치자들 보면요. 반드시 레드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레드팀. 그리고 보이는 레드팀을 가진 경우도 있고. 네네네. 가령 마거릿 대처 같은 경우도 늘 옆에서 좋은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팀이 너 잘한다 박수 치는 것이 아니고 야, 너 왜 이런 정책을 썼느냐. 이거는 문제다. 너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전사자에게 전사자 가족에게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늘 이게 따지고 그리고 질책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팀. 네. 그 레드 팀은 통치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레드 팀에게 귀를 열어주는 네. 그런 통치자가 또 통치를 잘하는 또 통치자가 되고 그런데 우리 역대 대통령에게 사실
레드팀이 그나마 있었던 분은 뭐라고 할까 YS 정도 있을까요? YS는 그래도 친한 친구들 중에 네.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뭐 들어가서 모 변호사님인데 들어가서 자주 쓴소리를 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말년에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처음 한 3년 동안은 있었지만 예 그렇게 쓴소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그런 일도 없고 그 뒤에 그런 쓴소리를 하는 그 팀이 있었다. 네. 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팀이든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예. 문 대통령에게 없었던 것도 뭐 아주 당연하고요. 뭐 그분은 혼밥을 워낙 좋아하니까 네. 사실 대통령이 혼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쓴소리를 한 사람을 자주 만나라는 주변에 얘기입니다. 생각이 반대편 다른 사람을 사람들. 자주 만나라. 네. 미국 대통령은요. 야당 의원들을 늘 만나고 밥 같이 먹고 차 같이 마시고 그리고 직접 설득하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잖아요. 네. 명단을 쭉 적어놓고 내 이 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러면 그게 자당이든 반대당이든 불러서 밥 같이 먹으면서 설득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언론에 나가지 않지만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도와주세요.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설득도 없고 또 반대 진영의 아픈 말을 들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참 답답합니다. 이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하려면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건데 그 귀를 아주 멀리 해버리니까 귀에다가 얘기를 그 입을 멀리 해버리니까 그렇죠. 꿀 같은 얘기만 듣고 저희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저는 윤당선인에게 우리 전 변호사님을 레드팀으로 추천해 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자, 변호사님 유튜브 보니까요. 예. 항상 이 사자성어나 격언으로 마무리하시던데 오늘도 마무리 한 말씀 딱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 지금 국민들이 윤 당선인에게 원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제가 유튜브를 일주일에 한 3번 하는데 어제 내 유튜브 끝에 그 얘기를 썼어요. 파사현정. 우리 옛날에 그 법전을 열면요. 네. 이게 파사현정 이런 그 글귀를 쓰는 게 많았어요. 이 새 법전을 샀을 때. 그런데 파사현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썩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특히 그 내가 이게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를 좀 청소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게이트 붙잖아요. 나는 특정 사건을 오늘 거론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이 적어도 게이트가 붙고 언론이 많은 언론들이 일제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건 이걸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권 보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파사현정. 살을 깨버리고 사악한 것은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바른 것을 세워라. 파사현정. 이게 지금 우선 윤석열 당선인에게 주어진 책무고 지금 인수위 바빠야 됩니다. 전 세계 그 스태그플레이션 이 영향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거든요. 경제 재편 시대예요. 그냥 경제 전쟁이 아니에요. 재편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앞장서 가느냐. 그 말로서 뭐 우리가 선도국가다 이래서 말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나라 같이 특히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봉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경기는 엉망인데 물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가 우선 경제 전문가들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도 굉장히 힘들 판인데 지금 계속해서 용산 이 문제로 뭐 바쁘니까 참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합니다. 자, 경제 재편에 대비하라. 그리고 파사현정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전거성 전원책 변호사와 진격의 보수 함께했고요. 임경빈 작가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